21세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국가가 세계의 최강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배경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4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도 핵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와 국제신문의 공동기획 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그리고 부산 두 번째 좌담은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미 스며들고 있는 또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과의 문제를 우리 삶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정보위생명공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기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조한규 교수입니다. 전공은 이론 전산학이고 그중에서 알고리즘을 전공하고 있고요. 전공은 아니지만 관심 가지는 거는 과학 철학, 그 다음에 과학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김석환인데요. KMN 방송사 사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했고 지금 부산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빌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최강자가 된 원인을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지만은 처음 등장할 때 이 단어를 만든 소설가 윌리엄 깁스는 그 당시 컴퓨터도 쓰지 못하는 컴맹이었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1956년이었는데요. 1956년이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컴퓨터였던 ENIAC이 등장한 뒤에 겨우 10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1968년 기념비적인 영화가 나옵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죠. 그 영화에는 가상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할이 등장을 합니다. 할은 사람을 구별해내고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람의 감정을 읽거나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화 도중에 됐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하고 먼저 굿바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림 비평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공지능과 예술, 인간의 문제가 이미 그 영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먼저 영화광이신 이기준 교수님께서 영화 줄거리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예, 사실 2001 오디세이는 제작된 연도가 2001이 아니라 제작된 연도는 196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 착륙하기 1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만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과학기술에 대한 상상력,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깊이 있는 고찰 이런 것들에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영화를 보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오디세이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한번 그런 것과 달리 한번 여러분 꼭 좀 봐줄 필요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SF 영화의 거의 원전입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영상미라든지 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화의 문제라든지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이 담겨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돼요, 러닝타임이. 근데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물론 만든 지 오래된 영화라서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포일이 될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석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할이라는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주선을 달에도 보내고 또 목성에도 보내는 일정의 여행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우주선 안에 할이라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할이라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특이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하고 밀당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밀당도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약간 스포일이긴 한데 그 이 할이라는 컴퓨터가 좀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우주원들이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거를 멈추려고 그러는데 멈출 때 막 사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제발 그만둬줘 막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주 저 그거 되게 아주 재밌었는데 죽어가면서 데이지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치, 되게 좀 특이해서 이제 그거는 할이라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속에서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할이라는 컴퓨터가 이제 인공지능인데 갖고 있는 그 자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영화 내에서는 그 다른 우주선에 있는 그 다른 인간들이 자기를 멈추려고 그러니까는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사람도 죽이고 뭐 그다음에 거짓말도 하면서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가 자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자의식을 갖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설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컴퓨터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등장하는데 요 두 가지 중요한 지점 자의식과 자유의지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서 오늘 아마 요거를 중심으로 얘기해도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가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의식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할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아마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알기 시작한 게 뭐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때부터 했는데 그때 알파고는 이세돌을 꺾긴 했지만은 자기가 왜 이 수를 둔 건지를 알고 둔 건 아니라는 거죠. 할은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인공지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조 교수님? 예, 그 보통 AI 개론서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을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약 인공지능은 현실적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강 인공지능은 사람이 지능적인 것을 원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그걸 뭐 뭉뚱그려서 그냥 강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어디에서 강한가 하면은 그 바둑같이 승패가 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이제 석자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예술관이라든지 다양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인공지능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재능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준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치 경제학적 입장으로 결국은 기술을 유도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강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군사죠. 국방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이겨야 되니까 그런 데서 제일 활발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인공지능 기술들은 어떤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나가고 어떤 것들은 예상은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시장이 어떤 기술을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은 나름대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가 이제 공급을 만든다 이런 예. 이야기신데 이 교수님 이제 우리 조한 교수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그 가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요 내용을 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공학적인 측면하고 그 얄팍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치를 과연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목적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objective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나 이제 뭐 기계지능, 기계학습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인데 수치화된 그 모형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둔다 그러면은 바둑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그 길을 찾아라, 경로를 찾아라. 또는 뭐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라.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달리면은 그 고속도로 요금이 가장 싼 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어떤 목적 함수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설정을 해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그거를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로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가치라는 내용, 그래서 결국 그 가치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objective function이라는 것이 목적 함수라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자유의지랑도 관계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그 원칙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가치라는 것이 목적 함수라는 것이 과연 인공지능에서 스스로 그게 성립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의식의 문제. 과연 그 이제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자의식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생명체가 조금의 자의식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세포 동물이 있다 그러면 단세포 동물이 자기가 그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또는 조금에도 고등동물도 비슷한 종류의 이제 목적을 갖고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타자와 구별하고 자기 환경과 구별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런 어떤 일종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만일 자의식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요거를 공학적으로 우리 컴퓨터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번 해봤어요. 그게 과연 우리가 그거를 공학적으로 자의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해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어설프지만 이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도 전부 다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 어떤 하나의 시스템 내의 자원을 최대한 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의 그 효율화시키는 하나의 일종의 단위가 됩니다. 그게 일종의 자의식이 컴퓨터의 자의식이 단위가 되고 또 그랬을 때 그 외부로부터 그 컴퓨터를 뭐 해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오동작을 일으키게 만들 때 그거를 보호하는 하나의 단위가 또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요 자의식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학적으로 어설프게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참 재밌는 거 하나는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자의식이라 그러면은 이 개별 인간의 자의식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어떤 그 자의식,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동창회라든지 뭐 축구팀이 있으면 축구팀의 자의식 또는 국가라든지 이런 집단의 자의식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운영체제 관점에서 보면 그 운영체제가 단위 컴퓨터에 대한 운영체제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약간 여러 컴퓨터들이 연합을 한 연합체적인 운영체제 또는 좀 더 커다란 체제의 운영체제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의식은 뭐 뭔지 정확히 그 우리가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운영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나마 좀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자의식은 글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자유의지, 가치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강인공지능이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알파고를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바둑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알파고가 이제 자율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그 딥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어트 러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사례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4학년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 경주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바닥은 어디일까? 자갈, 모래, 뭐 또 아스팔트, 풀밭. 근데 AI가 여기 답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상식들을 알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 경주라는 게 롤러스케이트끼리의 경주가 아니라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사람들 간의 시합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닥이라고 할 때 앉아서 구경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경기하기 좋은 장소를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식과 인지하고 추론까지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아무리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러닝의 단계가 아니라 언더스탠딩의 단계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자의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치는 문제까지는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철학적으로 보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게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도 술을 많이 마시면 자의식이 거의 제로에 깎아졌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커피를 마시고 일할 때는 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자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람과 기계의 차이인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포커판에서 세계적인 포커 선수들이 뭐를 잘하는가 하면은 내 패를 해서 이제 상대 패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 패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생각 위에 생각이죠. 우리가 그걸 이제 메타 자아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도 그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폰 노이만 구조로 해서 그것 자체가 대부분 불가능한 구조. 왜냐하면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쪼개져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건드리지, 프로그램이 자기가 다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은 이게 고장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현실적인 면에서 컴퓨터가 자아의식을 가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양자 컴퓨팅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의 뇌를 이제 스캔하고 그렇게 이게 결국 이제 AI가 56년 개념은 나왔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시간이 걸렸던 것은 결국 컴퓨터 처리 용량하고 처리 능력하고 데이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면은 이 부분도 시간적으로는 좀 단축될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예, 양자 컴퓨팅이 이제 그런 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펜로즈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노벨상 받았죠 아마. 그분이 이제 그런 주장해서 사람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퀀텀 점퍼식으로 갑자기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뭐 그거는 컴퓨터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아. 그게 하나 이건 모형이지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제한된 게 아닌 것들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어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모형이긴 하지만 거의 현실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어의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면서 영화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자비스라는 AI 그 비스가 등장을 하는데 완전히 집사지 않습니까? 그 슈트도 만들어주고 또 상담도 하고 뭐 다 수다도 떨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그 2019년 영화 아이 로봇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은 형체가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일을 해주는 이제 그 마당새 같은 혹은 아톰 같은 로봇이 AI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은
결국 제어의 문제와 가능성의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공지능 보통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극단에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이제 연합해서 반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영화 소재로는 좋은데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생각은 일종의 그 이방인 혐오, 제노포비아의 여러 가지 변형들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 종교가 우리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이다 또는 뭐 이념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원자력이 나왔을 때 있는 것처럼 그것들의 변형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이제 이런 논의가 되겠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현실에서 역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탈인간화 작업으로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인공지능으로 가리는 것들이죠. 제가 최근에 보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설명이 인공지능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는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과연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한 건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가지고 그 영화는 소재는 재밌지만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사악한 어떤 인간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누가 이제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외계인들이 지구로 와서 인간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 유명한 과학자가 외계인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 조그만 지구에 왔어. 지구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식구들을 찍고 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에서 너무 과도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것을 운용하는 자본가의 의도를 감추고 더 그 대중들을 털어먹는데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예, 그 사실 이제 그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목적하는 바가 사실은 우리 그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어떤 문맥에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 석자 교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관리할 수 없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조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물론 그 안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해요. 그렇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관리하고 인간이 그 어떤 그 목적 뒤에 숨던지 아니면은 그 대놓고 하던지 간에 그런 그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 석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재미난 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과연 우리 인공지능이 이게 자기 복제가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물론 인공지능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그 인공지능이 프랑켄슈타인은 뭐 마지막에 어떻게 그 자기 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뭐 그 이제 비극적인 종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 자기 복제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기 복제를 위해서 DNA를 갖다가 우리 그 후세에다가 물려주는 이런 관점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그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재미난 이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을 볼 때 지능이라는 것을 DNA가 이제 그 진화 심리학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DNA가 그 자기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DNA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그 뇌라는 지능이라는 걸 이제 통해 가지고 지능이 그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뇌는 이제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DNA의 대리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런 그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그 DNA를 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뭐 호모디우스 같은 그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맺냐면은 이게 이게 이 인공지능이 이 진화의 맨 마지막 형태다. 막 그렇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지능은 그것을 갖고 있는 그 DNA는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 그런 지능이 될 것인가? 라는 측면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재미난 하나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AI와 알고리즘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짚기로 하고요. 그 탈인간화에 대해서 조금만 재밌는 사례가 말씀드리면은 탈인간화는 아니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 라디오나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고장 나면 가서 이제 전파상에 가서 고치잖아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모터를 뜯어서 고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요즘은 제가 우리 밥통이 고장나서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메인보드가 나갔다라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왜 나가니까 원래 메인보드는 나가는 거다고. 사실은 그거 정확히 말하면 그 메인보드 설계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폰이 이렇게 아주 크래시가 나면은 뭐 항상 가서 하면은 뭐 제일 쉬운 게 그냥 메인보드가 나갔다. 사실은 그거는 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서로 박치기를 해서 나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거를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은 싹 숨고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야. 박치기 하는 것이야. 고장이 나고 전자밥통이 시간 지나면 그거는 보드가 나가는 것이야.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니까. 이게 뭐 거대한 AI 기술이 아니고 모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블랙박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수리라고 하는 게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항상 한 이야기 있어요 보면은 고치지 말고 새로 사세요. 나는 그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태블릿을 제가 기를 쓰고 고친 적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가니까 이제 메인보드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딴 거는 못 고치지만은 전기밥통은 못 고치지만 태블릿은 내 전공이니까 해서 최근에 6개월 동안 깔았던 앱들을 하나씩 다 지워가지고 찾아내서 고쳤거든요. 보면은 그 말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 잘못이죠. 근데 그거를 기술이 숨고 그냥 메인보드가 잘못이니까 고치는 데는 뭐 30만 원, 새로 사는 데는 37만 원. 그렇게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자분이 저한테 진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봐서 야 이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그렇게 울고 먹는 것들 의도를 감추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사실은 현실적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결국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옆에 그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 이 캐나다 언론 사회학자인 그 맥클루언의 이야기인데 AI를 그냥 도구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이 불이라든지 석기라든지 칼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도구였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 문자, 수학 이게 논리적 도구란 말이죠. 그럼 이제 AI하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그냥 그 디지털 세상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디지털적인 도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 없이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유용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네, 근데 뭐 전통적 도구와 달리 집에 쓰는 망치나 벤치와 달리 AI는 너무 복잡하고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마치 살아있는 개체화하는 거죠. 우리가 뒷산에 뭐 돌을 무슨 신으로 섬기듯이 그러니까 인간에 숨어 있는 어떤 종교성이 새로운 어떤 저번에 석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신화되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차 모는 사람도 자동차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또 우리가 이미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깜짝 놀란 거는 그 구글 번역하는데 꽤 잘합니다. 꽤 잘해서 근데 다음 이야기 나오지만 재밌는 게 구글 번역할 때 우리가 한글을 쭉 쓰면 구글이 번역하잖아요. 근데 구글에게 좀 더 번역을 잘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구글한테 약간 빌어야 됩니다. 한국말을 주어, 수로, 동사를 깨끗하게 쓰면 번역을 깔끔하게 해주거든요. 한국말 주어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서서히 복속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요즘 와서 자율주행차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결국 어떻게 바뀔 건가 하면은 도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우리가 자동차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돈을 받는 그것을 만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은 톨게이트에서 로봇이 고개를 쭉 내밀어 가지고 돈을 척 받아 가지고 이렇게 딱 계산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는 요즘은 하이패스가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 있고 기계가 요렇게 다가와 쓰는 게 아니고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추세가 점점 사람이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오는 것들이죠. 그렇게 자본가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AI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은 아마 부산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운전을 그래서 결국은 도로를 튜브 형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뀌게끔 새로운 21세기의 철도 형식으로 바뀌는 게 경쟁에서 이기니까 뭐 아무런 도로를 자동차가 가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바뀌어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마다 라이더나 카메라 센서 다는 것보다는 예. 도로에다가 그냥 설치해 두는 게 전체적으로 싸게 칠 수 있죠. 도로 장벽 세우고 예. 이렇게 뭐 그렇게 자동차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더 좋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예, 예. 교수님.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AI가 활용되는 그런 분야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아직은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그 좋은 사례가 될 거고 자동 번역도 되는데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딥페이크라 그러죠. 네. 딥페이크라 그래서 뭐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런 게 가능해지면은 상당히 사회가 위험해지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 수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수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그 뒤에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사악하지 않던지 간에 그 수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앱은 금지가 됐어요. 그래요. 예.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또 깨트리는 것도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또 한 가지 또 깜짝 놀란 그 TV 프로가 뭐였냐면은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이렇게 그 재현하는 그런 걸 했는데 저거는 일단은 그거 주제 자체가 소재 자체가 굉장히 김광석이라든지 그건 아주 그 독특하기도 했지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게 과연 저게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여튼 결국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그 죽은 자를 불러내는 어떤 그런 데에 AI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영매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가 그 사람을 그 안에 어떤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사람이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정도의 모방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저도 뭐 굉장히 섬뜩하게 생각했는데 그 안중근 의사 그걸 보고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안중근 실제 동영상 촬영한 거 아니기 때문에 후손들이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 말고 그러면은 히틀러를 누가 한다. 그럼 히틀러는 하지 마라. 안중근 의사 해야 된다. 히틀러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뭐 나쁜 짓 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결국은 AI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부딪히는데 그런 것에 법을 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재미로 해서 될 건 아니라서 만약에 누가 저희 돌아가신 선친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삼죠. 왜냐하면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사실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제일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AI 스피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가수 성시기 형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I하고 대화를 한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잔다 하니까 AI가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불을 다 꺼주더랍니다. 또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족들은 다 떠나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인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제 살려줘 하고 외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AI 스피커가 연락을 해가지고 119가 출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뭐 지금 현재 벌써 코로나 상담도 하고 있고 또 백신 개발을 단축시킨 것도 그렇고 결국 이제 AI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생활에 적용하는 경쟁에서 뒤처져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제가 재밌게 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게 이제 그 축산업 그러니까 이제 고기 파는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3D 업종이었는데 이게 공학을 전공한 친구 하나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가공업체, 소를 잡는 소돼지를 잡는 업체에서 소비자까지의 단계를 AI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낡은 노후된 산업이 AI 산업이 돼버리는 이런 많은 가능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려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용하게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의 싸움도 비록 징용 문제를 둘러싼 부분이긴 과거사를 빌미로 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긴 하지만은 결국 미래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교수님 뭐 말씀하신데 제가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AI가 지금 이제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그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는 창조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모방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또 가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법적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요즘 이제 그 인공지능 학교 가면 그 옛날 거장들의 그리는 스타일을 이제 모방해서 새로운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와 있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 예술과 이제 정통적인 예술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인공지능 예술은 서사 구조가 없는 거죠. 역사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슨 아주 이상한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 그림은 누가 굉장히 고생해서 이런 것들 옆에 이제 서사 구조가 있는데 인공지능 그림은 언제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완전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판화도 사실 복제가 가능하지만 보통 판화 사진을 찍고 나서 판화를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그리고 판화는 찍을 때마다 사실 그림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램 완벽히 똑같은 거 원본과 무한복제가 무한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이 재미있긴 하지만은 그 예술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팔리는가 결국은 시장에서 팔려야지 이제 이게 이쪽에 뭐 취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팔리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최초의 인공지능 화가 이런 거는 팔리지만 요즘 보면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서사가 있는 일반적인 그림에 비해서는 뭐 가격이 비교할 수가 없죠. 서사는 그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인공지능 예술하는 예술의 사람들의 본질이 되버리는 업무가 주객이 거기서 전도가 어떻게 되는. 하면 역사성을 해서 그거를 그래서 아까 바둑 이야기하시는데 그 인공지능 바둑이 등장하거나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바둑을 수담이라 해가지고 바둑으로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쪽에 전투가 있으면 서로가 막 길을 하는데 인공지능 바둑은 모든 판이 항상 세 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되면 딴 데 왔다 갔다 뜨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 기사들이 이제 완전히 맥을 못 추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재미가 없다. 바둑이 옛날 바둑 기사들이 바둑 뜨면 해설 쓰는 것들이 훨씬 재밌잖아요. 오늘 기사하면 이게 인공지능 바둑은 그게 서사 구조가 없는 거 그냥 0.01%라도 더 유리하면 저기 뜨니까 그 사람 기사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그 이제 재미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술이라는 게 이제 뭐 예술 창작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떤 이제 우리 조한 교수님은 서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일종의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이라는 창문을 가지고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작가가
바라본 세상을 이제 그 뭐 소설로 쓰든지 영어로 만들든지 음악으로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이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서사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 어떤 그 작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민중화가예요. 자기가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자유라는 가치를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계 복제를 해서 복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자유라는 가치를 만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가 정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결국 이제 목적 함수라는 것을 어떤 설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종류의 그 수치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적게 쓸 것인가, 시간을 적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가치 함수를 만들어서 그 가치 함수 관점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건데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떤 가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치 함수로 표현하기가 인간이 우리가 주어진 가치 함수로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런 가치 함수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떤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가치 함수가 있잖아요.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나는 태어났으면은 이제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하다가 점점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학습을 하고 사회하고 기타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가치가 계속 진화를 해가거든요. 스스로 진화를 해가는데 AI가 과연 스스로 진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속에서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구현하는 사람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부정적이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우리 저는 이제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뛰어난 천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탠리 큐브릭 2001 오디세이를 만들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뭐 발터 베냐민이라고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무한 복제,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이제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그 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계 복제를 하게 되면은 아우라가 없어질 거다. 물론 이제 발터 베냐민은 이 아우라라는 것이 없어진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작품에서 아우라가 없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서사 구조라든지 또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가치 구조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추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추상화 작업, 그러니까 어떤 그 어릴 때는 자유라는 어떤 가치를 굉장히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자유라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가치를 설정하게 되는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아우라라는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게 기계 복제가 되면서 과연 아우라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그게 아주 근데 이제 조한 교수님은 그 음악에 아주 굉장히 좋으니까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AI가 작곡한 작품 들어보셨죠? 예. 그걸 들어봤을 때 예. 진짜 아무런 편견 없이 이거는 AI가 만든 것이다. 이건 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은 안 되지만 이거는 쇼팽풍 같은데 이런 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쇼팽 그건 아니지만 뭐 옛날에 그런 게 뭐 쇼팽의 미 유고 작품이다. 근데 이게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 서사 구조를 모르고 들으면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유명한 평론가에게 애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다. 이거는 뭐 12억짜리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자기 스스로 서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잘 보려고 투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기가 가치를 하는 것들 그 자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AI가 작곡한 것을 속이고 팔면 팔릴지 몰라도 이거 AI가 작곡한 것이라고 하고 하면은 그 최근에 재밌는 게 옛날에는 영화 같은 거 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영화를 자랑했어요. 반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다. 컴퓨터 그래픽에 뭐 300억이 들었다. 요즘은 자랑을 어떻게 하냐면 배우가 실현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안 썼다. 그리고 저도 봐도 막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근데 저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건데 하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그냥 실제로 찍는 거 보면 뒤에 블루 스크린에 가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찍는 거를 뭐 줄을 메고 찍으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영화지만은 상당히 그거 쫄인다 그러나 좀 위험할 텐데 생각. 요즘은 영화를 보면은 거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위험을 다 하니까 별로 그런 우리 다가오는 게 감흥이 좀 적다 그러나. 저도 비슷한 동감을 하는데 사람이 그거를 구별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서사 구조가 오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위대한 그림이나 위대한 작품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돌파하는 파괴력 있게 돌파하는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저는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데 뭐 주야코메티 같은 이제 조각 같은 걸 보면은 아 저런 거는 예전에 없었는데 저런 어떤 스타일은 예전에 없었는데 저런 식의 어떤 그 우리가 감정을 몰입하게 하는 건 없었는데 근데 과연 미술 작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브레이크스루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척도가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작가는 저는 인간밖에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작가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되고 또 그게 그냥 남이 했던 스타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작가들은 뭐 그 인공지능하고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짚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럼 예술이란 게 뭐냐? 고급 예술만 예술이냐? 혹은 예술의 민주화, 예술의 대중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이 이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아트 트랜스퍼라는 앱을 만들어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빈치나 반 고흐나 고갱, 뭐 뭉크 이런 이제 23명의 화가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그 화풍으로 변환시켜 준단 말이죠. 구글이 하고 있는 이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한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즐기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예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술을 어디까지 이제 거장들의 작품만 예술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각 장르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다르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술에 있어서 서사 구조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호기심이라는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처럼 이제 이 시장에서 이게 작품들이 이제 팔릴 수 있겠는가? 가장 최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피아가 홍콩의 로버트 소피아가 자기 자화상 그려가지고 NFT 시장에서 빠르게 팔았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조 교수님 말처럼 알 수 없는 일인데 음악 시장의 예를 들자면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가고 있다는 거죠. 텐센트가 인수를 한 그 주크덱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영국 회사였는데 저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배경음악 깔잖아요. 거기 앱에 접속해가지고 대충 영상 길이가 이 정도야. 그 다음에 장르는 이런 걸로 해줘. 그 다음에 또 그 무드 느낌 이런 걸로 해줘. 앱 그 옵션들을 쫙 선택을 하면은 바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정 금액 넣으면은 저작권도 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 예술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정의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낸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해시태그가 붙겠죠. 붙겠지만은 AI가 만든 거는 아니야, 이건 낮은 열등한 거야라고 할 것인가? 이게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것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작권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예술이지만 그 음악 보통 미술 같은 예술로 하는데 저는 뭐 전혀 다른 장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는 뭐 화성법이라든지 그 굉장히 규칙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미술은 훨씬 자유롭거든요.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뭐 점 하나 찍고 그런 화가 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저게 뭔가 아는데 그게 또 뭐 몇십 원씩 팔리는 거 봐서 팔리는 게 가격으로서 어떤 예술성, 예술 시장이라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작은 소사이티 내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서 AI와 그린 그림도
뭐 충분히 시장에서 많이 팔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죠. 그러니까 실용 예술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 예술을 그러면은 이게 여류의 예술이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겠죠. 그럼 이제 사실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발터 베냐민이 그 기계복제 시대 이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유일성이 존재했죠. 네. 근데 기계복제에서 이제 사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무한복제가 돼 버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예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발터 베냐민은 약간의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그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작품을 굉장히 민주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우라를 잊어버려도 그 예술을 그 보급을 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게 맞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창작자의 가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창작자가 그 어떤 가치를 했던지 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시인이 자기 시를 이렇게 그 강연하는 게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교수가 그걸 강의하는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 게 있는데 결국은 작품은 그 작가가 만드는 게 있고 작가가 만든 다음에 한번 작가가 만들어지면은 그 작품은 또 다른 생명을 갖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작가를 그 작품을 수용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좋고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무엇인가 있으면은 그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특히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 음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만드는데 그거를 조용필의 그 목소리랑 비슷하게 하면서도 내 목소리로 해서 그걸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한테 선물했다. 그럼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수용자적인 입장에서의 예술 작품의 가치를 말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많고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굳이 폄하해 가지고 나쁜 저열한 예술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걸 나눠서 보면은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습시킨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주문을 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24달러만 내면은 이제 음악 저작권을 이제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에 그럼 이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 저작권 문제 전에 아까 그 예술의 그 브렉스루하는 창의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AI가 아주 창의적이고 이렇게 완전 예술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그 AI 알고리즘 중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뭐 10만 개, 100만 개를 만들면은 사람이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이제 자코메티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요걸 선택하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은 AI가 다양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는 사람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이게 목적 함수가.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그 코스를 사람이 골라내는데 그게 아주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네덜란드에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해서 그게 렘브란트 그림처럼 쫙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AI가 저 그림을 주면은 렘브란트처럼 그리네라고 결과만 보지만 사실은 그 프로그램 짜기까지 수많은 컴퓨터 학자들 그다음 미술사가들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면 아 이건 렘브란트 눈이 아니야 꼭 리젝트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간의 지식이 그 프로그램이 돼서 그건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가 삽질은 컴퓨터가 했지만은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창의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옛날보다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걸 선택하는 것들은 인간의 그게 시장에 나오는 거는 사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잘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저작권도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 학습한 예. 사람 이게 뭐 예. 반드시 딱 나눠지는 건 아닌데 예, 예, 예. 또 실제로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하자라고 주문해 가지고 예. 또 작품으로서 또 이제 생성하게끔 기여한 사람 뭐 근데 그거 이제 법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법이 굉장히 보수적이 느려서 그거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건 외국 사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좌담회를 만든 이유도 이제 사실 그런 면에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I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우리가 독창성을 이제 새로움을 갖다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 단계별로 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법을 만들어도, 저작권에 관한 법을 만들어도 기술적인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특히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을 만드는 이제 이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쪽에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기술하는 사람들의 부분하고 이게 되게 유리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 부분이 충분하게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법전에는 나중에 이제 뭐 지재권에 관계된 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거기 시스템 구성도도 막 나와야 되고 거기 수식도 막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 순간이 언젠가 있을까 했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고, 제가 한 가지 좀 놀랬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게 공유해야 하는 게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의료 데이터에 관해서 이거를 보호할 것인가 보호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게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무슨 의료 선진화법인가, 제가 이 법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시스템에 요 구성하는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되고, 이제 지재권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유빌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욕망과 생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세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AI가 추천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지도책도 보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지배계급이 되는데 이걸 이제 유빌 하라리는 데이티즘, 데이터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세상이 되면은 기존의 종교 혹은 우리가 현재 이제 유지하고 있는 정치나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이 교수님부터 먼저 좀. 예, 사실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긴 하죠. 그렇지만 뭐 현존하는 것도 사실이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어떤 부모가 자기 딸애한테 뭐 임신용품이 자꾸 광고가 와가지고 왜 이런 거 자꾸 보내느냐 해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딸애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얘는 임신한 게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마케팅하는 부서가 이제 그런 걸 보낸 건데, 사실 그런 건 현존한 사실이죠. 현존한 사실인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맹신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좋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과 가치 있는 알고리즘 만들어내려면은 사실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데이터의 질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뻔한 데이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침 통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미남 교차리는 항상 막힐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건 항상 나오는 데이터고 이거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이런 사태,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티즘 가지고 빅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사실 예측하지 못했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상황을 물론 이제 어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예측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 함수 또는 목적 함수를 통해서 예측했다 그러면 이런 건 못 찾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단으로 보는 건 맞지만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단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우리 조한 교수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한 거야, 이건 인공지능이 계산한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서 그 뒤에 숨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항상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은 그거를 적절한 정도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고 또 위험에도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전 전통시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모여가지고 가서 내가 걸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거기는 사실들을 이렇게 받는 거죠. 받고 그거를 사실로 믿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야 그 신문에서 봤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 그게 그 안에 숨어서 이 내가 진짜인데 요즘은 인터넷에 있던데 이 말이 마치 자기가 그 어떤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더 문제는 미국의 조사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원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이면 인터넷에 사람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뭐 마을 회관까지 안 가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토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극단화되는 사이트로 쪼개져. 이제 진짜로 중간 사이트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든지 아주 리버럴하든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아주 욕을 하든지 이게 인터넷이 주어질 거라고 인터넷이 가정한 그 민주적인 절차는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이 갈수록 극단화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나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 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것들인데 점점 더 그게 이제 인터넷에는 강화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맡겨서 될 게 아니고 좀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1980년대 행동 경제학으로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생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는 그 데카르트 표현을 빌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가 추천한다, 나는 따른다 이렇게 갔는데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대부분의 것들을 기존의 그 경로 의존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시스템 1. 이게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뭘 비싼 걸 사거나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 앞에 부분은 우리가 한 종으로서 그렇게 편하게 이 지적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 개체의 극대화라는 뜻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AI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AI에 대한 맹신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면접관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금융거래 이런 것도 AI가 추천해주면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꾸 파편화되는 이유가 알고리즘에 의한 이 필터 버블 현상이란 말이죠. 계속 비슷한 생각을 갖는 너 이런 거 좋아하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추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인정 편향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사실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 사고를 갖고 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훈련을 아주 초기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 이렇게 답안지 쓰는 거 보면은 어떤 글쓰기가 전혀 안 되죠. 학생들이 보면은 그 뭐
심지어는 기자들조차도 보면은 뭐 거듭한 신문사 보면은 그래서 그 교육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입시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이념이 유교가 된 거는 과거를 유교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이슬람어는 보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뭐 부담을 지금 논술 합니까? 옛날 논술할 때 보면 2,000장, 사실 2,000장과 1,000장 그거 뭐 그걸 양도 안 되죠. 뭐 유승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바카로레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많이 쓰는 것을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어떤 선발의 기준으로 해서 글 쓰고 읽고 하는 문해력을 높이는데 정책적으로 굉장히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짧은 단문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문서로 주고 받으면은. AI만 딥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토자 교수님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60년대 이후로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산업 위주 또는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과학기술 위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특히 그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정책에 많은 곳에 그렇게 그 반영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을 하고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그 석자 교수님께서는 그 4차 산업위원회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게 너무 기술 위주가 아니라 이 기술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대해서 이제 문해력을 갖고 그 기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단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우리의 인식을 좀 올려야 되고 그거는 올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그 아까 우리 조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뒤에 숨어버리려는 의도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잘 발굴해내고 그런 그 조화로운 어떤 인문사회나 인문학이나 사회학 또는 공학이나 이게 양자가 잘 조화롭게 돼야지만 우리가 이런 그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그 해봅니다. 외국에는 그 알고리즘 감시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어느 포털에서 이제 포털이 뉴스 배치를 편향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 참 어이가 없던데 알고리즘 검증위원회가 가서 이제 그 업체가 가가지고 너가 쓴 알고리즘을 보여봐라 해서 보니까 알고리즘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여준 알고리즘이 지금 그 포털 시스템에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검증을 하려고 하면은 시스템 다 내리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검증위원들이 가서 종이로 프로그램 보고 별 문제 없네라고 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신문사나 전문가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때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그때 환경운동 많이 했지만 환경운동과 더불어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 감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아주 재밌는 건데 우리 그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사람이 줄 서 있으면은 햄버거 이렇게 주문할 때 쪼려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주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나라고 가만히 처음에는 참 바보처럼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노인들이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햄버거 가게 입장에 보시면 노인들 와봐야 기껏 해봐야 뭐 작은 거 세트 한 개 시켜가지고 천천히 먹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했을 때 노인들이 잠깐 쭉 있으면은 사실은 뭐 별로 안 좋겠지. 그래서 노인들을 디스커리지하기 위해서 보통 노인들 그 사실은 주문하기 엄청 힘들어요. 또. 우리도 그 주문하기 짜증스러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조한 교수님도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것에 아니 근데 대한 학생들한테 반증이기도 물어보니까 하고요. 학생들도 짜증 난다더라고 보니까. 조 교수님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알고리즘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알고리즘의 공정성, 예. 객관성, 투명성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맹신하고 있을 부분들은 아니다. 저는 이게 대한 과도한 맹신은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로까지, 사이버 독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라홍님이 이쪽으로 옮기면 말이죠. 저는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데이터 학습을 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증오나 편견이나 오류가 그대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구글 데이터를 돌리면은 구글이 번역 오류를 한 것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하나 돈의 문제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나 우버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에 관련된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버가 알고리즘 가운데 알려진 게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버의 특징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택시 요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폭설이 내려서 날씨가 안 좋거나.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택시를 부른 사람, 우버 택시를 부른 사람들의 휴대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조금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라고 이제 피드백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연락을 했는데 이 콜한 사람의 휴대폰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 이거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구나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아,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느냐라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는 거죠. 그럼 이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그 비싼 사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항공권 살 때 마우스를 막 굉장히 급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야금야금 그 항공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 번은 항공권을 사고 장바구니에 사고 결제하려다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나갔다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2,000원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싼 걸 찾으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 연구에서 얼마나 연구하는가 하면 마우스의 속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은 못 보니까 뭐 어떤 메뉴를 찝찝거리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야금야금 네가 3,000원 올려도 네가 사겠지. 네가 지금 보니까 급하구나. 아니 심지어 A&B도 예를 들면은 태블릿으로 하는 사람하고 예. 그 다음에 구닥다리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는 사람하고 가격 책정이 다릅니다. 맞아요. 막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힌트를 드리면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굉장히 비싼 걸 샀다가 장바구니에서 내리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할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이제 문제인데, 그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게 뭐 완벽하게 100% 확보한다는 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데이터까지 우리가 보내줄 것인가,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 있는 것까지 고려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이게 순수하게 이제 그 예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 이제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프로파일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사용적이 상품화 시키는데, 마케팅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곧 이런 것에 관계된 뭐 세계적인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아마 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엔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사람이 컨트롤할 때 AI를, 인공지능을 사람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데이터를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데이터 학습에 관계된 윤리적인 문제도 이제 점차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거론이 돼서 어떤 종류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은 못하겠지만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표준화시키고 법제화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무슨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라든지 목적 함수가 어떤 거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알고리즘이나 그 인공지능 모델에 그게 정확하게 그 반영이 됐는가라는 것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프로그램을 보고 검증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왜냐하면은 그게 프로그램도 복잡하고 또 그다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요즘 AI 시스템 그 전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계속 조금씩 데이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작적 테스트, 그냥 예를 들면은 자, 네 AI 프로그램이 뭐 안에 구조야, 네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A, B, C, D를 넣으면은 E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합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인데 예를 들면은 은행에 대출 신청했을 때 연봉이 만약에 8만 불이고 그다음에 금융사고가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넣었을 때는 같은 식의 추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표준화시켜야죠. 예, 그런 것들을. 근데 그 재밌는 게 누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름이 고메즈나 이런 히스패닉 이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데이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 점수로 막 깎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 히스패닉들이 금융사고를 많이 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소스 코드를 봤었는데 안 되고 뭐 정부에서도 뭐 정치가들이 보면은 뭐 소스 코드를 내놔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저는 안 되고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룰 미팅을 해야 되는 것들. 예, 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영화 이야기로 하면요. 영화 허를 보면은 그 주인공 데오도르가 그 사만다라는 AI와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깨지는데 그때 사만다가 테오도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641명의 유저와 사귀었다 하면서 결별을 통보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들의 사랑은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는 데이터로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데이터의 통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AI나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과의존의 문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로봇에 대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서적 과의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AI 목사나 AI 스님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좀 시급하게 고민돼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은 여태까지 하셨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허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 마무리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좀 직면에 있는 앞으로 볼 때 한 10년 내에 아주 당면할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디지털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를 많이 해요.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우리가 AR, VR 같은 걸 이용해서 심리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또 우리가 이해해서 약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약이 치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게 약이 또 마약이나 이런 부정적인 걸로도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VR이나 이런 우리 요새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랑 결합이 되면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러니까 중독성이라는 건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한다 이런 중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거기에 중독성을 빠지게 만드는데 저는 그게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게 심리학하시는 분들이 그 반대 경우를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중독성을 많이 가지고 그거에 빠질 것인가 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이게 더욱더 위험한 것은 마약 같은 것들은
이게 이렇게 물질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장치만 있으면 그게 가능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디지털 마약 같은 거, 디지털로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된 이런 중독성을 많이 하는 것들은 시장이 굉장히 넓고 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단은 이 의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조항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걸 봤어요.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좀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할 것인가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 결국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인공지능에서부터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약간은 좀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그 상황을 만들고 예상되는 결과를 할 것인가 또는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소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다는 건 단순하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만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제도화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AI의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그런 집착, 과도한 맹신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는 좀 현실적으로 요 방송을 이제 보시는 젊은 분들 학생이 많을 텐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기술 중심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더 우월한 기술이 다른 저열한 기술을 이기고 시장에서 살아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게 또 딱 맞는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88% 준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형적인 기술 중심주의죠.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을 그냥 간과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항상 모든 기술에는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정치 경제적,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 기술 자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단면이죠, 단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기술의 역사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고 어떤 주제에서 변주곡들이 계속 다양한 형식으로 산업혁명에서 그다음 AI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기술 지옥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그린 디스토피아적인 우울한 사회를 그린 소설이 유명한 게 이제 두 편이 있습니다. 1984가 있고 그 다음에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있는데 요즘 와서 이제 부쩍 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쓰는 이야기인데 이쪽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감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술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 사전적으로 정해진 대로 이제 살도록 강요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1984보다는 이제 멋진 신세계가 이제 지금 더 가고 있는 현실에 가까웠다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6억 대의 CCTV를 깔아놓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거나 해가지고 사회적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수가 좋으면은 은행 금리도 깎아주고 점수가 안 좋으면은 여행도 못 가게 하는. 근데 이 저자의 이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행복과 감시국가가
국가는 이제 누가 감시국가는 중국인데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불편해서 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프라이버시와 안전과 효율이 서로 대립되는 가치로 등장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은 국가 권력이 이 기업 권력의 그 데이터 지배도 문제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들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국가로 넘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윈에 대한 지금 이야기도 보는데, 미국은 대신에 이제 그 가파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다 지고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그 데이터 독점을 깨겠다는 거고. 그럼 한국의 가야 될 방향은 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당장 민주주의가 돈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장기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 아까 표현했던 대로 사이버 독재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더 추가하실 거 있으면? 학생들이 좀 적절한 불편함을 참는 훈련을 좀 특히 대학생 때 해야 되는데, 뭐 버트란트 러셀이 한 말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은 대학은 좋은 취미를 가르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근데 요즘 학생 보면 항상 그 폰에 붙어가지고, 그것도 폰 뉴스 사이트 몇 군데 안 되고 하니까 뭐 사실은 전체주의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편집하는 거를 법적으로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부산대학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는 우리 좌담회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 말씀은 아까 금방 다 마무리했으니까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차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